2023년 11월 3일 새벽 2시 40분. 저는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50m 깊이의 땅굴 안이었습니다. 차가운 흙냄새와 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전등은 껐습니다. 빛이라도 새어나가면 발각되니까요. 50m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땅굴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제 냄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30년간 그려온 땅굴 설계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땅굴 벽에서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 등을 적셨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0m, 20m, 10m. 그때 추격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올해 59세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공병대 소속 대좌였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대령입니다. 하지만 제 직책은 더 특별했습니다. 땅굴 설계 기술자였습니다. 30년간 대남 침투용 땅굴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그 뒤로도 땅굴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제4땅굴은 1990년에 발견됐죠. 하지만 그 후에도 땅굴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28세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성적이 우수해서 군에 특별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비밀 임무라고 믿었으니까요. 상부에서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 땅굴은 조국 해방의 비밀 무기다. 남조선 괴뢰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제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평양 근교 군인 아파트에서 아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했습니다. 7시에 군용 트럭을 타고 비밀 땅굴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현장 위치는 매번 달랐습니다. DMZ 인근 곳곳에 여러 개의 땅굴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에는 항상 측량 도구와 설계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땅굴 설계는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남쪽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뚫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박 대좌는 땅속 지도를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닌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보안상 설계도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었기에 저는 모든 걸 외웠습니다. 제6땅굴, 제7땅굴, 제8땅굴. 한국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들의 위치와 구조를 제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땅굴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갇혀서 비명을 지르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 기밀이니까요. 30년이 지나며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이 땅굴로 정말 통일이 될까? 아니면 그냥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숙청당하니까요.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땅굴을 팠습니다. 그렇게 2023년 10월까지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요. 제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 이순희는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올해 55세입니다. 평양 방직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지만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군사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땅 파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그저 괜찮아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내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당신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 말이 제겐 큰 짐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철은 28세입니다. 저를 닮아 키가 크고 말수가 적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23년 9월 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있는 공병대로 배치됐습니다. 상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조국을 위해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아들이 땅굴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 그 위험한 곳에 제 아들이 간다는 것. 민철이는 아직 경험이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철아, 여기는 조심해야 한다. 측량을 정확히 해야 사고가 안 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제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 이 위험한 일을 평생 해야 하는 걸까? 제 동료 강철수 선배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강철수는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62세였습니다. 제3땅굴 건설 때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았습니다. 저는 강철수 선배를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땅굴 설계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강철수 선배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저와 단둘이 술을 마실 때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철호야, 우리가 만든 게 결국 전쟁 도구야.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일까?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배의 고민이 제 고민이기도 했으니까요. 강철수 선배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2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20세, 작은딸은 18세였습니다. 선배는 딸들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큰애는 의사가 되고 싶대. 작은애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선배는 가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2023년 10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군용 트럭을 타고 제8땅굴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8땅굴은 개성 근처에서 남쪽으로 뻗어가는 땅굴이었습니다. 착공한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70%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강철수 선배와 저 그리고 기술자 8명이 투입됐습니다. 총 10명이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는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는 지하 60m였습니다. 습기가 차고 어두웠습니다. 헬멧에 달린 랜턴 불빛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강철수 선배가 앞장섰습니다. 오늘은 152구간 천장 보강 작업이다. 조심해서 작업하도록.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굴 작업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수 있고 낙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했습니다. 30년, 20년씩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30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측량 장비로 천장의 균열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둑.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천장을 살폈습니다. 균열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균열이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균열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르르르릉.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 모두 대피해. 강철수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뛰었습니다. 출구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큰 바위가 제가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먼지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저는 강철수 선배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대답해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랜턴을 켰습니다. 불빛이 앞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땅굴 천장이 50m 구간에 걸쳐 무너져 있었습니다. 출구 쪽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더미 사이로 사람의 팔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저는 돌더미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 으.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다리가 깔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큰 바위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철수 선배도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돌더미 아래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여기는 152구간, 천장 붕괴, 긴급 구조 요청합니다. 오후 12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군인 50명이 투입됐습니다. 중장비도 왔습니다. 하지만 땅굴 안은 좁았습니다. 큰 장비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맨손으로 돌을 치워야 했습니다. 저도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돌을 날랐습니다. 철수 동지, 버텨. 곧 구해줄게.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혹시 선배가 들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후 6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기술자 김영호였습니다. 머리에 큰 바위를 맞아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9시. 두 번째, 세 번째 시신이 연달아 발견됐습니다. 모두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10월 16일 새벽 3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신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7시. 강철수 선배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철제보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선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선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선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균열을 더 빨리 발견했어야 했는데. 10월 17일 오후 2시. 72시간의 구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매몰자 10명 전원 사망. 생존자는 저와 다리 부러진 기술자 단 2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가벼운 타박상과 손 열상이 전부였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경미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10월 18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호 대좌는 즉시 평양 보위부로 출두하라.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평양 보위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보위부 간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부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8단굴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소. 사고 원인은 설계 오류가 아니라 자재 불량으로 결론 내렸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계 오류가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에 쓰인 철제보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을요. 상부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등급 낮은 자재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국가 기밀입니다. 간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땅굴의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이오. 따라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를 알릴 수 없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행방불명으로 처리할 것이오. 간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를 위해 희생자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할 것이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치범 수용소라고 했소. 국가 기밀 누설 위험이 있는 가족들은 격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오. 내일 새벽 6시에 전원 연행할 것이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 가족을 수용소로 보낸다고요? 앉으시오, 박대좌. 간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명령에 불복하려는 것이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면 저도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생존 기술자들은 침묵 서약서에 서명하시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10월 19일 새벽 7시. 저는 강철수 선배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요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선배의 아내와 두 딸이 끌려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큰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은 딸은 겁에 질려 울고만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트럭에 타. 요원들이 가족을 트럭에 밀어 넣었습니다. 같은 광경이 다른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총 9가구. 부인들, 자식들, 노부모들까지 모두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향하는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는 조국입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28살, 아직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땅굴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내도 손주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요. 민철아. 네, 아버지. 아무 일 없어. 그냥 조심해서 일하자.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철수 선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선배 가족들이 트럭에 실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아들을, 아내를 이 지옥에서 구해야겠다고. 10월 20일, 사고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땅굴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저는 헬멧을 쓰고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구간은 이미 복구가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 밑에 10명의 동료가 묻혀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아들 민철이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측량 보조를 맡았습니다. 민철이가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성실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심해서 해라. 네, 아버지. 민철이가 측량 장비를 들고 땅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철아!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손가락이요. 민철이의 왼손 검지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측량 장비에 끼인 것 같았습니다. 의무병! 저는 소리쳤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살이 찢어진 정도였습니다. 큰 부상은 아닙니다.
2주면 회복됩니다.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었지만 내일은 뭐가 될까요? 강철수 선배처럼 천장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낙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5일 전 강철수 선배 가족이 트럭에 실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딸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땅굴에서 죽으면 제 가족도 똑같은 운명을 맞는다는 것을요. 아내와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아내도 불안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탈북해야겠다고. 10월 22일, 저는 평양 인근 군사자료실에 들렀습니다. 명목상 땅굴 설계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7땅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7땅굴은 제가 2년 전에 설계한 땅굴이었습니다. 개성 북쪽 15km 지점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계획의 70%만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남쪽 출구는 DMZ 안쪽 민통선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굴의 북쪽 입구였습니다. 입구는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비도 느슨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라 중요도가 낮았으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평양에서 제7땅굴 입구까지 거리는 약 80km. 차로 2시간, 걸으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땅굴 안으로 들어가면 남쪽 끝까지 약 4km.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땅굴 남쪽 끝에서 한국 군부대까지는 약 1km. 지뢰밭을 조심하면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격이었습니다. 제가 실종되면 보위부가 즉각 수색에 나설 것입니다. 제가 땅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아니까요. 72시간 안에 남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힙니다. 저는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야간 당직을 서러 나가고 집에 없었습니다. 여보. 왜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돌아봤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날 믿어줘. 당신. 그리고 이것 좀 챙겨둬. 저는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비상식량과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아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설마. 아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여보, 우리.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는 못 살아. 민철이 생각해봐. 민철이요? 민철이도 곧 나처럼 될 거야. 땅굴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가족도 수용소로 끌려가. 저는 5일 전 목격한 광경을 아내에게 말해줬습니다. 강철수 선배 가족이 트럭에 실려가던 장면을요. 아내는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여보, 우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 민철이는요? 민철이는 어떡해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간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3명이 함께 탈북하면 위험도가 배가 됩니다. 발각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들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철이는 나중에 데려올게. 나중이요? 우리가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민철이를 빼낼 방법을 찾을 거야. 그게 가능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셋이 함께 가다가 다 잡히는 것보다는 낫잖아.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정말? 당신만 믿고 따라왔잖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그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편지를 쓸게. 나중에 발견하도록.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민철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떠났을 거다. 놀라지 마라. 아버지는 30년간 땅굴을 팠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강철수 선배가 죽고 선배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보고 깨달았다. 이건 조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지옥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를 이 지옥에서 평생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떠난다. 미안하다. 함께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꼭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한국에 가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살아남아라. 조심해서 일하고 절대 의심받지 마라.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온다. 사랑한다, 민철아.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두고 간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가다가 모두 죽는 것보다는요. 10월 28일,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몰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손전등 2개, 군용 건빵 1kg, 물통 2개, 나침반 하나, 간이 공구 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칠단골 설계도였습니다. 물론 실물 설계도를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니까요. 저는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를 종이에 옮겨 그렸습니다. 축척을 정확히 맞춰서 손바닥 크기로 줄였습니다. 입구 위치, 통로 구조, 환기구 위치, 남쪽 출구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10월 30일, D-2일. 저는 군부대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료들과 농담도 하고 저녁에는 술도 한잔했습니다. 박대좌,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그래요? 며칠 전까지 우울해 보이더니. 아, 그냥 피곤했던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떠난다. 이틀 후면 이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본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철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민철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상? 우수 신병 표창이요. 대대장님이 직접 주셨어요. 아들이 표창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수 신병 박민철 동지에게 이 표창을 수여함.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잘했다, 민철아. 항상 조심해서 일해라. 네, 아버지. 그날 밤 저녁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만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에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 내일 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민철이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꼭 데려올 거야. 약속할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월 31일, D-1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땅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탈출 경로를 복귀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네, 박 대좌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부대에서 안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흥. 밤 11시에 출발하자. 민철이가 돌아오면 뭐라고 해요? 평소처럼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오후 8시.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서 와라. 저녁 먹자. 우리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 아버지,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의젓해져서. 에이, 아버지. 민철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아들이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11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가는 거야. 알겠어요. 11시 정각.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준비해둔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손전등, 식량, 물, 나침반, 지도. 그리고 저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써둔 편지를 아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철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꼭 돌아올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11월 1일 새벽 12시. 우리는 평양 외곽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어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달빛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새벽 1시. 우리는 평양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보안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산길로 돌아가자. 우리는 검문소를 피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산 중턱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물 좀 마셔요. 저는 물통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끝이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아직 70km 남았어. 70km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천천히 가면 돼.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여기서 자요. 밤까지. 잠이 올까요? 피곤하면 올 거야. 우리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낙엽을 덮어 위장했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 거야. 반드시.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헬기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헬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벌써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민철이가 발견했을 거야. 불쌍한 우리 아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철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미안해, 민철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 저 아래 계곡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을 수색해. 탈영병 부부가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보이부 추격대였습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몸을 낮췄습니다. 낙엽 속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5m. 추격대원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위를 더 확인해봐. 추격대원들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가까스로요.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격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해.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밤 8시. 우리는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물이에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물통을 채웠습니다. 얼굴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쾌했습니다. 건빵 좀 먹어요. 저는 군용 건빵을 꺼냈습니다. 딱딱하고 맛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밤 10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방향으로 계속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50km 남았어. 오늘 얼마나 온 거예요? 20km 정도? 겨우요?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해. 11월 2일 새벽 2시. 우리는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네요. 피해서 가야 해. 우리는 마을을 우회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또 다른 산으로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쉬었다가요. 응. 여기서 쉬자. 우리는 바위 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뭘? 이렇게 도망치는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내. 전혀. 정말요? 응. 이게 맞는 길이야. 새벽 5시.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숨어야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기서 보내야 해요? 응. 밤까지 기다려야 해.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저녁에 먹자. 우리는 하루 종일 숨어 있었습니다. 헬기가 2번 지나갔습니다. 추격대도 1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해가 지자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내가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괜찮아? 발목이 좀 아파요. 보자.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천천히 가자.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밤 9시. 우리는 개성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칠단굴 입구까지 15km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정말요? 응. 내일이면 땅굴 입구에 도착해. 그럼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땅굴을 지나면 한국이야. 아내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11월 3일 새벽 1시. 드디어 제칠땅굴이 있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야. 입구가 여기쯤 있을 거야. 저는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머릿속 기억과 대조했습니다. 저기, 큰 바위 뒤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위장망으로 덮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찾았어. 우리는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위장망을 걷어냈습니다. 녹슨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열쇠가 없는데. 괜찮아. 내가 연다. 저는 공구를 꺼냈습니다. 30분간 자물쇠와 씨름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됐어. 저는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캄캄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요. 우리는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철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땅굴을 지나면 한국이에요? 그래. 4km만 가면 돼.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땅굴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땅굴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혀가야 했습니다. 조심해서 걸어요. 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춥지 않아요? 좀 추워요. 저는 제 외투를 벗어 아내에게 입혔습니다. 당신은요? 난 괜찮아.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1km, 2km, 3km. 조금씩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철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와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안에 있다. 땅굴에 들어갔어. 추격대였습니다. 우리를 찾은 겁니다. 빨리 가야 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뛰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불빛이 보인다. 쏘지 마라. 생포해야 한다. 박철호, 멈춰 서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속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보, 저 못 뛰겠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추격대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50m, 40m, 30m.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저기 틈새 보여? 앞쪽에 작은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저기 숨자. 우리는 환기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추격대가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지? 앞쪽을 수색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벌기일 뿐이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추격대가 50m 뒤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우리는 환기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추격대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다시 확인해. 랜턴 불빛이 사방을 비췄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도 제게 바짝 붙었습니다. 여기 환기구가 있다. 한 추격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환기구를 비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기구는 좁고 깊었습니다. 불빛이 우리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안에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요. 너무 좁아서. 일단 앞쪽 먼저 수색하고 오자. 추격대원들이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우리는 환기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추격대 소리가 들렸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조심스럽게 환기구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와도 될 것 같아. 우리는 환기구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좁은 곳에 3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해. 남쪽 출구까지. 추격대가 앞에 있잖아요. 우회할 방법이 있어. 저는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여기 보조 통로가 있어. 보조 통로요? 환기와 배수용으로 만든 좁은 통로야. 추격대는 모를 거야. 우리는 보조 통로를 찾았습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올라가야 해. 저는 아내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라갔습니다. 보조 통로는 정말 좁았습니다. 기어서 가야 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쓸렸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기어갔습니다. 오전 6시. 드디어 보조 통로가 끝났습니다. 다시 메인 통로로 내려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격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
추격대를 피했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통로 벽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3.7km 지점. 700m만 더 가면 출구야. 정말요? 아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전 7시. 500m 지점.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추격대다. 저는 아내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떡해요? 조용히 해. 추격대는 5명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이 근처를 수색해. 네, 대장님. 추격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한 명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10m, 5m, 3m.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싸워야 할까? 하지만 5명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입구 쪽에서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뭔데? 외투 조각 같은데요. 추격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입구로 집합. 추격대원들이 뒤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추격대원도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빨리 가자. 지금이 기회야.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300m, 200m, 100m. 출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남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기야. 출구야. 우리는 철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안 열려. 어떡해요? 공구로 따야 해. 저는 공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하나 풀렸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2개 더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아내가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남쪽 출구에 있다. 추격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서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추격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공구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깍. 2번째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쏘지 마. 생포해야 한다. 추격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50m, 40m, 30m. 저는 마지막 자물쇠와 씨름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제발, 제발. 딸깍.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됐어. 저는 철문을 밀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가. 저는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추격대원이었습니다. 저는 발로 그의 얼굴을 찼습니다. 으악. 추격대원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굴러나갔습니다. 철문을 닫았습니다. 돌을 가져와. 아내가 큰 돌을 굴려왔습니다. 우리는 철문 앞에 돌을 쌓았습니다. 열어. 문 열어. 안에서 추격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 때문에 문이 안 열렸습니다. 폭파한다. 모두 뒤로 물러나. 추격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해.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DMZ였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추격대가 철문을 폭파한 겁니다. 나왔다. 추격해. 우리는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괜찮아? 발목을 삐었나 봤습니다. 엎혀. 저는 아내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뛸 수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았으니까요. 오전 9시. 우리는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뢰밭 주의. 팻말이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지뢰밭이에요. 조심해서 가야 해. 저는 아내를 내려놓았습니다. 땅을 살폈습니다. 지뢰는 보통 불규칙하게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경험으로 지뢰밭을 분석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와. 정확히 내가 밟은 곳만 밟아. 알겠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땅을 막대기로 살폈습니다. 딱딱한 게 느껴지면 피했습니다. 아내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10m, 20m, 30m. 절반쯤 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추격대가 쏘기 시작한 겁니다. 엎드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뢰밭이다. 추격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추격대도 지뢰밭을 함부로 못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회였습니다. 빨리 가자. 저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아내도 뛰었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50m, 60m, 70m. 드디어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앞쪽에 또 다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남쪽 철조망이었습니다. 한국 쪽 철조망이었습니다. 저기가 한국이야. 철조망 너머로 초소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내도 손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엎드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5분 후 한국군이 다가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병사 4명이었습니다. 신분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천천히.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우리를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병사들을 따라갔습니다. 철조망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아내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병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저쪽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을 따라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북쪽 철조망 너머로 추격대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을 수 없었으니까요. 추격대장이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의자가 주어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주어졌습니다. 담요가 주어졌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얼굴에 할큰 자국이 있었습니다.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군의관이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아내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목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무릎 상처도 치료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이었습니다. 박철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우리는 군용 차량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밝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한국이야.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3일간의 탈출 끝에, 72시간의 사투 끝에,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오후 3시, 우리는 서울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북한 담당 팀장들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아내와 함께 앉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박철호 씨,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출생지, 학력, 경력, 가족사항,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6시쯤 팀장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박철호 씨가 북한 공병대 대좌 출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땅굴 설계 기술자였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 씨, 당신이 알고 있는 땅굴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접혀서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7땅굴 설계도입니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팀장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땅굴 정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땅굴 8개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제4땅굴부터 제11땅굴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건 제4땅굴까지입니다. 제5땅굴부터 제11땅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 한 명이 물었습니다.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지도만 주시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DMZ 주변 지도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땅굴은 여기, 개성 남쪽 10km. 제6땅굴은 여기, 철원 북방 8km. 제7땅굴은 제가 탈출한 곳입니다. 제8땅굴은 여기. 저는 총 7개 땅굴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팀장들은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합니까? 100%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건설을 감독했으니까요. 팀장이 다른 팀원을 봤습니다.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가. 네, 팀장님.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박 씨, 이 정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평생 만든 것들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찾아내겠습니다. 11월 15일. 우리는 국정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통일부로 이관됐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법률, 경제, 문화, 언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2024년 2월.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간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온수가 나와요. 아내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와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온수가 거의 안 나왔으니까요. 전기도 계속 들어와요. 아내가 전등 스위치를 여러 번 눌렀습니다.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전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인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났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 맞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월. 저는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사시설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국방부 땅굴 탐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표시한 위치를 중심으로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5월.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제6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표시한 위치에서 정확히 발견됐습니다. 박 씨 정보가 100% 정확합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땅굴이 발견된 겁니다. 침략을 위해 만든 것이 이제 막히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걸 찾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큰 기여입니다. 7월. 제7 땅굴도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제가 탈출했던 그 땅굴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았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폐쇄된 철문을 봤습니다. 여기서 나왔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9월. 아내는 서울의료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운 탈북민 가족을 만났어요. 함경도에서 왔대요. 애들이 너무 말랐더라고요. 아내는 봉사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민철이를 생각했습니다. 민철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후 민철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처벌받진 않았을까? 혹시 수용소로 끌려가진 않았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아들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이 뭔가요? 박민철입니다. 28세, 공병대 소속?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국에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거리에 트리가 켜져 있었습니다. 캐럴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펐습니다. 민철이 생각이 났으니까요. 민철이도 이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으면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민철이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아빠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야. 불이 항상 켜져 있고, 물이 항상 나오고,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아빠는 여기서 땅굴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 아빠가 만든 땅굴을 하나씩 찾아서 막고 있어.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민철아, 아빠는 너를 데리러 갈 방법을 찾고 있어. 어떻게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아빠가 꼭 갈게.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꼭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2025년. 지금입니다. 저는 59세가 됐습니다. 아내는 56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굴 5개를 찾아냈습니다. 아직 3개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3개도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한국에서 살며 놀란 점이 많았습니다. 마트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 검열 없이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매일 이 말을 되뇌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아직 북한에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침략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땅굴을 팠습니다. 그게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조국이 아니라 독재 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이제 저는 속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땅굴을 하나씩 찾아 메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직도 우리 땅 밑에는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북한이 만든 땅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낼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찾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도 데려올 겁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함께 살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게 제 희망입니다. 저는 박철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